오늘은 지방아파트 소액투자 비법의 저자이신 건희아빠 건빠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희아빠라고 하고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제, 4인 가족의 이제 그 한 집안의 가장이고요. 애기 아빠고, 그 다음에 이제 15년 동안 이제 직딩 생활 하다가 올해 1월에 이제 저기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책도 쓰고 이제 투자도 하고 그런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나서게 된 일반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게 보면 이제 건희 아빠는 이제 뭐 전업 투자자, 시간을 자주 쓴 사람, 다르게 보면 이제 지금 순수한 백수로 열심히 시간 쓰면서 이제 열심히 놀고 있는 그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되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희 아빠님은 지방 아파트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 전문가 분이세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로 이제 명성을 얻고 계신데요. 네네. 요즘 이 부동산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좀 하락장 흐름이 있잖아요. 네, 분위기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책을 쓰시던 뭐 작년, 뭐 올해 초 정도 시점이랑 약간 시차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방 소액 투자. 네네. 여전히 돈 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어디 시간당이나 제가 이 바닥에 들어온 게 2016년, 17년이었었는데요. 네. 그때 들어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가 들어올 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자기가 쉬었다는 적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저희 뭐 같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후배들도 그럴걸요. 내년에 들어왔으면 올해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내후년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지방 소액 투자를 왜 저희가 권하냐면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쪽이 지금 서수도권이 조금 안 좋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감당한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지금 뭐 압구정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70억 나와잖아요. 재건축도 안 했는데 78억이고 평당 1억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돈 있으면 그런 거 사시면 되지 뭐더러 걱정 받고 이렇게 사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70억 없으니까 이 영상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신에 맞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감당 가능한 범위 연간한 우리 직딩들 이제 애기 아빠들, 주식 좀 하시는 우리 언니 오빠들, 생각해 보시면 다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다 이제 비상금으로 돌리시거든요. 주식 하실 때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쵸. 거기서 돈 좀 벌면은 좀 빌려가지고 한 이렇게 빌리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는데 그 정도 선에서 안정권을 들어서면서 또 하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켜가면서 불려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저는 지방 소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라고 하죠.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지금 당장 달려가서 뭐 이런 걸 사라고 제가 권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시장에서 주변 입지가 변화하고 주거 환경이 변화하며 개발 이슈가 있고 그리고 또 가치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들의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이런 소액 투자가 괜찮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에서 이제 용돈을 벌려드릴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건희 아빠님 요즘 부동산 이제 전반적으로 지방의 소액 투자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좋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정말 세밀하게 정말 전문가분의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타이밍 시점으로 볼 때 지금 공격적으로 지방 소액 투자를 들어가기 좋다. 혹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뭐 올해 말이라든가 뭐 내년 초라든가 어떤 정부의 부양책 혹은 금리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될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타이밍이 좋을까? 그 부분을 조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되게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이제 좀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 이슈를 조금 봐가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있죠. 금리라고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 말까지 높아진다고 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거든요. 금리도 어느 정도까지 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 여력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점을 찍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적응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금리가 0%였을 때 5%로 올라가면 그런 걸 어떻게 살아?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거 뭐 우리 다 망했네. 뭐 이제 고유가 시대에 우리는 죽었네. 뭐 이런 거 하지만 다들 그때도 다 먹고 살거든요. 이런 걸 적응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요즘에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안 빠집니다. 전세가 잘 안 빠지고 월세가 이제 강세장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서 이제 이런 죽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혜택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정책에서도 과거를 배워서 우리가 현대에 대입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이 4%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뭐 난릴 거거든요. 서울시장의 40% 이상이 전세자거든요. 전세 세입자거든요. 그럼 그 세입자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정도의 이제 저금리 혜택이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틈새 시장이 벌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규제 정책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그 규제가 이제 비정상적인 역할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경제 전반에 좀 안 좋아져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최대 공약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규제 완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초기보다는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한다 막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성 부분에서 규제가 좀 완화된다면 저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이 그게 아닌데 그게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언제쯤 되냐 안 되고 봤을 때는 그런 규제와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다시 또, 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찍고, 다시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요. 저, 요즘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탄생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딱 두 가지가 이슈가 있거든요. 이제 규제 완화 정책에서 딱 첫 번째가 이제 이 취득세 구간 너무 높아요. 다주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 번째가 이제 9억에 딱 걸려 있는 이제 DSR이라는 이제 대출 규제 정책 이게 정말 강력해요. 정말 DSR이라는 뭐 가계부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이제 좀 전문가분들한테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풀어줄 생각을 지금 아직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에 해준다 그랬어요. 그거 이제 공약집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만 요즘에 다시 나온 얘기면 아 내년도 너무 늦다.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정도에 우리가 추진해 주겠다라는 말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 계속 표출이 되지고 있거든요. 즉 이제 심각성을 이제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씩 좀 풀어주게 된다면 전 부동산 시장을 치고 나가고요. 그런 치고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틈새 시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공부한 여력과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 시장이 괜찮은 거예요. 언제든지 수도권 시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시장을 지금 많이 공부해 놓고 계시고 그 시기와 타이밍이 온다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지금 좀 많이 떨어졌어요. 대구 시장 같은 것도 그렇고 전남도 또 좀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질 것들이 이제 뭐 경남 지방들이 조금 좀 위험하거든요. 이런데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좀 기다리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제 생각됩니다. 뭐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려워요. 선배들이 가장 이제 결론을 놓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던 거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때 이 시장이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에서 내가 들어갈 타이밍과 복들을 공부하고 계시는 게 전 맞다고 보고 그 한 축에서 건희 아빠처럼 이렇게 소액 투자로 지방을 내려갈 준비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답변 주신 게 명쾌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시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지방 소액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세 파악하는 시점인 건 맞다. 단 지금 전제로 해주셨던 외부적인 금리 이슈라든가 어떤 규제 완화, 그렇죠? 뭐 취득세나 DSR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때 진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타이밍이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점은 뭐 올해 말에서 내년 초를 봤지만 물론 이건 이제 돼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개인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는 건 제가 정치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면 기회가 온다. 단 사는 시점은 조금 미루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저희 책에서 보면 지방 아파트 투자에서 사실 잘 몰라요. 저희들은 지방 아파트 투자 잘 몰라요. 그래서 가치 투자와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소액 투자를 구분하셨어요. 가치 투자와 소액 투자 각각의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 투자는 좋은 거를 돈 주고 사는 거고
소액 투자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기반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라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데 지방에 있는 5대 광역시에 있는 그런 대장주들 들어가게 되면 그각도 갑각도 되게 비싸요. 막 10억씩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금으로 가면은 막 4억, 5억 들거든요. 뭐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좋은 거 사면 되죠. 그건 나도 얘기하겠네. 누가 말 못합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올 때 많이 온다고.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런 건 누구나 하죠. 개나 고동이나 다 하는데. 그런데 가치 투자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 안 맞다는 거예요. 내 현실과. 여러분 5억 있어요? 나는 5억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 있어요? 5천만 원 있어?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에 맞는 투자를 하니까 되는 거죠. 그게 가치 투자냐?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수익률 구간에서 내가 5천만 원을 놓고 그거의 2배나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 200%에서 30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은 거를 좋게 여러 개 뭐 난 신경 쓰기도 싫고 아우 뭐 그냥 묻어놓고 그냥 뭐 내 손자한테 물려줄게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에게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나에게 그 맞는 투자처를 찾아서 100% 먹을 거 200% 먹고 200% 먹을 거 300% 먹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몸빵하고 공부하는 건 난 이렇게 더 좋은 가치로 시간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투자를 해볼게 라고 하는 게 소액 투자, 수익률 기반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이에요. 처음부터 돈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A급 어디 뭐 5대 광역시 쪽도 보면은 거의 뭐 이제 광주로 치면은 이제 서구 같은 거 이제 광산구나 남구는 투자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북구 쪽 뭐 이렇게 좀 B급이나 C급 쪽 아파트들을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좋은 거 합니다. 좋은 거 알고 좋은 거 성공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데 투자하려면 나의 역량이 그리고 또 나이가 지킬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투자의 그릇. 그릇도 되지 못한 분들이 뭐 갑자기 뭐 20억 가져와봐 내가 투자해줄게 그러면 투자하겠어요. 그런 것도 키우고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가치 투자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소액 수익률 기반의 방향성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가치 투자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이제 대장이고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을 사서 그 대신 안정적으로 누가 봐도 언젠간 오를 거니까. 하지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이제 실현하시기가 어려운 거고. 우리 권희 아빠님처럼 이 뭔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돈으로 이제 조금 시간을 당겨서 그 대신에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몸도 많이 필요하고요. 위험성도 아무래도 높을 거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공부하셔야 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좀 개념은 잡았어요. 아, 우리가 소액으로 지방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만큼 많이 알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럼요. 얼마나 위험한 시장인데요. 그러면 저희를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 아파트의 뭐 가격의 하락부터 상승까지의 사이클을 한번 시작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이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좀 뭐 또 이론적인 면을 제가 좀 말 잘못해서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 투자 사례를 한번 좀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 투자하고 수도권 투자하고 조금 좀 개념을 약간 좀 달리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방 투자할 때는 이제 이런 딱 두 가지 도시가 있어요. 산업 기반의 도시가 있고요. 소비형 도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소비형 도시예요. 산업 기반 도시면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미나 울산, 거제, 포항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산업이나 기업들이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도시를 이제 산업 도시라고 하고요. 이제 그 이외의 도시, 산업 도시가 아닌 지역이 뭐 광주, 대구, 뭐 목포 그리고 뭐 익산, 전주 뭐 이런 도시, 천안 같은데 요렇게 물론 삼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돌아가는 도시를 이제 소비 도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소비 도시는 정말 정직한 게 뭐냐면 물량이 들어오면 정직하게 하락하고요. 입주 물량이에요. 공급 물량 아니에요. 입주 물량이 뭐 정직하게 하락하다가 하락폭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제 시간이 좀 짧냐 좁냐 이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차이가 있다면 그게 끝나면 정말 정직하게 상승합니다. 제가 겪어본 모든 지방도시들이 대부분이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산업도시는 약간 달라요. 산업도시는 경제가 좀 좋으면 물량이 들어와도 그냥 아이씨 그깟 돈 몇 푼이나 갖고 막 이래 갖고 그냥 쫙 올라가 버리고요. 물량이 없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정말로 막 하락해요. 뭐 이제 군산 같은데, 울산 같은데, 거제 같은 데가 이제 그런 도시거든요. 특히 이제 구미 같은데 삼성전자 빠져나가고 그래서 진짜 막
그 막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고 막 그런 도시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방 도시를 봤을 때 이런 산업 도시보다는 이제 소비용 도시, 소비 도시라고 하거든요. 소비 도시는 물량이 들어올 때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바닥입니다. 제가 포항에서부터 이제 제 글이라든지 제 책이라든지 이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다 적어놨어요. 제가 실패했었던 그 지역들, 그 상황들,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때는 못 나갔었던, 지금은 그때 저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추천하지 않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한번 쭉 치고 날아와서 사람들이 심리가 바닥일 때 미분양이 감소하거든요. 미분양이 어느 정도 쭉 감소하는 이런 시기, 그런 시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한번 문의를 들으셔서 이렇게 이제 여기 좀 보이시면 이렇게 들어가지만 미분양 이런 식으로 감소할 때쯤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닥이 끝나면서 이제 미분양이 해소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없어지면 매매 가격 지수는 상승합니다. 미분양이 감소하면 매매 가격 지수는 상승하거든요. 그럼 그때쯤에 이제 대장주부터들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장주부터 그 지역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들, 그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인프라 갖고 있는 지역들, 그때부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기에서 중중기가 정도 되면 이 미분양 아파트들이 다시 또 이제 걔네들도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구도심에 들어오는 재건축에서 이제 다로 들어왔던 물론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미온홀이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그애들이 백조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백조. 건야빠를 지금의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그런 미분양 투자였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한 2배씩 올라주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한 중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이제 경남권처럼 분양이 시작됩니다. 분양이 시작돼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도 올랐네? 잠깐만 분양하게 되면 괜찮겠는데? 라고 시작했을 때부터가 이제 그때 분양의 시기고, 그 분양의 시기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그때부터 따라가는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있는 사업장들이거든요. 구역 지정이 되네 만에 이제 분양을 하네 만에 지금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못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사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하겠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또 이제 고점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쭉쭉쭉쭉 치고 나가서 분양 물량이 이제 정점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미분양이 다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처럼? 지금 전남권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시작되는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이런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분화 시켜놓으면 한 8단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뭐 잘 몰라가지고 이제 뭐 한 이런 네 개 정도 사이클 뭐 요렇게 갔다 요렇게 정도 미분양이 쌓이는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그 시점이 저는 한 4개 정도 상승과 하락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좀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건야빠니 포항 좋다면서요. 건야빠 견탄 좋다면서요. 진주 좋다면서요. 마산 좋다면서 왜 안 좋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내가 바뀔 때는 좋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 상황이 바뀌고 계속 지금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건희아빠님이 추천하셨잖아요 라고 해가지고 내가 샀어요. 그때는 내가 추천했지만 상황이 바뀌어가면 그때는 시장에 내가 적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계속 보고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물량과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또 심리 이런 것도 봐가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이런 상승 곡선과 하락 곡선을 보시는 관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크게 지방 투자를 할 때 먼저 소비 도시냐 일자리 기반의 산업 도시냐를 봐야 되고 소비 도시 같은 경우는 산업 도시보다 변수가 적다. 공급과 이제 수요, 입주 물량. 정직하더라고요. 정직하게 입주 물량이 쌓였을 때는 지금의 뭐 대구나 전남처럼 막 시장이 안 좋다가 이 물량 구간이 끝날 때 어떤 신축 분양권 같은 것들이 뜨거워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막 투자자도 몰리고 그 다음에는 구도심 이제 각광받지 못했던 구도심, 신축들에서 옆에서도 이 B급, C급들도 따라가고 그게 끝나면 이제 구도심의 신축. 그 다음엔 구도심의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끝나면 이제 초기 재개발 재건축까지 요러다 그때쯤 되면 이제 입주 물량 다시 분양이 시작되면 다시 또 물량 구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큰 사이클을 하나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소비 도시는 알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산업 도시는 좀 변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제 저기 뭐 저는 뭐 이론 기반이 보기보다는 이제 좀 이제 그거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조금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군산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군산이란 지역이 이제 산업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전주는 전북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익산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성장성을 바라보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군산이라는 지역인데요. 군산이라는 지역이 되게 가슴 아픈 지역이에요. 뭐냐, 이제 거기에 좀 기반 시설이, 그러니까 기반 기업들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세 군데가 다 무너졌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이제 GM 대우 자동차라는 이제 공장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업이 조금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조선이 이제 그 군산에 가보면 도크가 2개가 있거든요. 배를 크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사업장 같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 수요라든지 이제 4인 식구라고 봤을 때는 엄청난 그 타격이 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뭐 물량이 있건 없건 이렇게 산업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다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나가니까 그 집에 있던 뭐 밥집, 산업 기반, 뭐 경제, 특히 원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타격이 많이 컸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뭐 이제 뭐 대리운전도 뭐 하여튼간 뭐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지역들에서 이제 물량도 기존에는 뭐 조금씩 하다가 되게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기도 이제 조금 이제 그거 이제 산업 도시화 됐다가 산업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비 도시형 이제 뭐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되다가 이제 다시 또 산업이 언제까지 산업이 또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이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또 관심 가져봐야죠. 또 관심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방금 군산을 얘기했듯이 그런 곳에서 이제 군산이라는 곳이 이제 GM대구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다시 전기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조선업이 지금 다시 한 2015년이 최대였대요. 그리고 2016년부터 이제 쫙 떨어졌는데 이제 19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20년, 21년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주량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수주량. 그러니까 저기 발주량 말고 수주량이 높아지고 또 이제 뭐 전쟁도 나고 해가지고 전쟁 나니까 그 선박 발주량이 또 이제 또 대폭 올랐다대. 뭐 하여튼간 뭐 그런 것도 틈새 시장인가 봐요. 이제 저기 뭐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주식하시는 분들 되게 잘하시대. 뭐 저기 육로가 막히니까 뭐 배로 뒤에 뭔가 요렇게 수송을 해야 된다. 가지고 뭐 그게 발주량이 되게 늘어나는 뭐 이런 보고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망이 좋고 또 이제 지금 확정된 호재 내년에 이제 2개 중에 이제 1개를 내년에 3월에 가동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곡에 쓰면 더 이제 수요는 계속 들어올 이런 것들이 괜찮아진다고 보죠. 그리고 또 물량도 없고요. 요렇게 이제 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들어오더라도 경기가 좀 버텨버리는 이제 울산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너무 큰 도시다 보니까 이제 5대 광역시다 보니까 이제 이제 조선업이 무너지고 나서도 이제 또 화학공장도 많고 또 현대차도 거기 있고 또 이제 7개 대기업이 이제 울산을 짱짱하니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중공업이 이제 이런 플랜트 시장이 또 좋아지니까는 더 좋아진 게 이제 울산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5대 광역시 중에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가 울산이라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울산이 그렇게 힘없는 도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 기반의 도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수요가 들어오느냐, 수요가 나갈 타이밍이냐, 물량보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소비 도시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메인이라고 한다면 산업 도시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지역의 일자리나 산업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렇죠. 아니면 아예 무너져서 이제 문을 닫는 지경이냐. 혹은 울산처럼 그러니까 이 산업도 이게 다양화돼서 얘가 하나 무너지더라도 버텨줄 수 있는 다른 산업이 있으면 조금 하락폭이 적을 거고. 그렇죠. 군산처럼 이제 한두 개였는데 그게 떨어졌으면 정말 하락폭이 큰 거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럼 우리 건희 아빠님도 혹시 요런 걸 이제 투자를 공부하시거나 경험 초기에 하실 때 요런 것 때문에 좀 힘드셨던 어떤 경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투자 경험이. 그 좀 실제 예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적었습니다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갭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갭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방도시 같은 경우 이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정직하게 하락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속도가 계속 꾸준할 때가 있어요.
꾸준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축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구축에 살기보다는 신축에 살려고 이제 대기하는 거기 실거주자분들은 대기하려고 노력하고 집을 잘 사지 않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니까는 집값이 약간씩 계속 떨어지죠. 집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량, 그러니까 그 신축 아파트라든지 뭐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택지 개발지구로 가려고 대기하거든요. 대기하는 사람들이 굳이 뭐 지금 그때 내가 입주할 때쯤에 뭐 이제 잔금도 쳐야 되는데 내가 굳이 뭐 집 사가지고 그때 팔아서 가야 되나? 이런 퀘스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데 사람들이 전세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전세만 살려고 하고 있고 뭐 매매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뭐가 있냐면 매매는 쫙 많은데 전세는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갑니다. 그게 제가 겪었던 것이 이제 전주, 천안, 이제 다 비슷비슷해요. 2018년, 19년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불 땅 물량 들어올 때쯤에 이제 지금은 신불 땅 욕하는 사람 없지만 신불 땅 들어올 때 되게 천안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는 구축 투자밖에 안 해봐가지고 그럴 때 네.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매매가 예를 들어서 1억 4천에서 1억 5천 1억 5천이라서 치면 이제 매매가가 1억 5천에서 사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4평 아파트를 이제 올수리를 합니다. 이제 사람 내보내고 올수리 사람 내보낼 필요도 없어요. 전세금 갖고 또 전세금 뭐 미리 줘 여기다가 줄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뿌리치 자금이라고 필요한데 그런 것도 다 중개사들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전세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되게 편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예요. 그런 거 지금 쓰면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00, 500 뭐 어쩔 때는 뭐 300만 원 주고 뭐 요것만 하면 전세 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1억 5천에 매매를 사면 1억 5천 5백에 전세가 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B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쩔 때 되면은 뭐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무피 투자라고 네, 하거든요. 그쵸. 무피 투자라고 하는데 또 재수가 좋으면 또 이제 다 하고 네. 뭐 잔금도 치고 뭐 중개사비도 내고 뭐 등기비도 내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도 한 200에서 300 정도 남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게 재밌는지 몰라요.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미치고 환장합니다. 여러분 미치고 환장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고 전세만 살려고 하지? 뭐 전세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8개월만 살게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왜 18개만 살라고 그래? 그 주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인이 내가 여기서 살게 이사 안 갈게 대신 내 거 명의 가져가 그리고 나는 전세를 살고 뭐 예를 들어서 500개 300개만 할게 라는 걸 주전세라고 하거든요. 네. 전세도 막치고 뭐 해소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땡큐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결과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1년이 그렇게 해서 갖고 제가 뭐 한 10개, 뭐 14개, 뭐 그런 식으로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내려가지도 않아요. 뭐 계약서는 중개사가 알아서 써주죠. 전세는 뭐 따겠고 도장만 보내주세요. 나중에는 도장 보내주란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이거 쓸게요. 그냥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로 다 해결되고 내려가지도 그쵸. 않고. 돈도 계속 생기거나 안 들어가고. 네, 안 들어가고. 내 물건 들어오고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한 몇 개까지 늘려봤던가? 제가 기억나는 거는 68개, 69개, 한 70개까지 늘려봤던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엄청나게 늘리셨네요. 한 80개 늘렸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70개 넘은 것 같아요, 그때. 네. 정확하게 68개였던 거. 내가 그때 계산해봤을 때 그랬었고. 네. 뭐 이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한 80개, 80개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얘기 들었듯이 다시 또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물량? 입주 물량. 그것도 어디? 택지 개발지구. 택지 개발지구는 외곽에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물량이 있거든요. 가령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지구에 18,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18,000세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걔가 이제 청주를 무너뜨렸어요. 동남지구. 천안에 신불당 입주할 때 진짜 안 겪어보시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신불당 뭐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난 진짜 욕 많이 했거든. 저것들 때문에. 지금은 막 비싸서 막 가고 싶은 지역이죠. 네. 천안에서 제발.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제 구도심에 있던 구축 아파트에 있던 수요들을 다 끌어가 버리니까 당연히 전세가는 뭐 많이 떨어지고 제가 1억 5천에 이제 전세를 냈으면 네. 매매가가 3천만 원 정도 떨어지고요. 전세가는 더 떨어집니다.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1억 5천 주고 샀어요. 네. 전세가가 1억 5천이에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한 5천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지금 1억이에요. 나 이것 좀 빼주세요. 뭐 전세가 세입자 나간다고 전화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간다고 쏘나면 지금 전세 너무 많아서 사장님 거 안 돼.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봐. 그럼 이제 6천 내놓을게요. 대주세요. 그러면 6천이라도 조금 힘들긴 한데 내가 좀 해볼게 라고 하고 나가면 좋아. 그것도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팔아야지.
팔아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매가 3천 떨어지고 전세가 5천 떨어졌으면 이 2천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팔았어요. 팔고 나면은 3천만 원 정도 이제 매매가 해가지고 그것도 겨우 팔아야 돼요. 너무 힘들게 팔고 또 진짜 굴욕적으로 뭐 조건들 다 들어주고 막 아우 진짜 막 그것도 이제 3천만 원 내주고 또 내 돈 또 2천을 더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해주게 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도 그때 이제 주전세 사시던 분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그 청주에 가보면 복대가 있고 하복대가 있거든요. 하복대 현대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좋은 마을 그다음에 뭐 신안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복대동이지 뭔지 그 복대가 있고 하복대가 있거든요. 복대 있는 사람들은 하복대 있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인접 지역에 있으니까 현대아파트랑 가깝다 해가지고 입지가 좋으니까 나 살아게 하는데 샀는데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한 열 몇 개가 한꺼번에 날라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럼 사실 한 채당 5천이면 5억, 6억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버텼냐면요.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이제 나중에 그때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라고 이제 혼자 갔겠어요. 이제 옆에 요렇게 가니까 요렇게 따라가고 요렇게 하니까 너 거기 갔니? 막 너 상남 갔니? 막 이런 식으로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무리들이 좀 있잖아요. 네, 요렇게 따라가고 요렇게 때 따라가고 쟤 사면은 나도 조금 하나 더 사고 쟤 사면 하나 더 사고 괜찮네 뭐 너 누구니 뭐 이제 이렇게 해주고 막 근데 물건은 막 자꾸 돌림방하고 막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단톡방에 넣으면 이거 있으면 먹을 사람 뭐 손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잖아요. 그래서 그 갭충이들의 역전세금을 물려주려고 좋은 것들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뭐 10개 갖고 있으면 10개 다 내놓으시면 좋은 것들부터 후려쳐서 팔릴걸요? 좋은 지역부터 싸게 살려고 하죠. 지금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서 그때 이제 인덕원 대우프루지오 아파트 그때 그런 것들 우리 대장님이 그때 그거 팔지 말아야겠거든요. 인덕원 호재가 정말 짱짱하거든요. 뭐 지정타에 월판선에 GTX에 뭐 그것만 하고 뭐 철도망만 6개가 들어오거든요. 저도 공부해서 알죠. 너무 아깝더라고. 막 일산 후곡에 있는 것들 막 다 털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1억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팔고 7억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너무 속이 쓰리겠네요. 그 갭충이들을 팔기 위해서 지방에 이제 갭만 보고 투자했던 네. 정말 뭐라 그러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그것도 그것만 힘드냐 또 지금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비 많이 왔죠. 구축 갖고 계신 분들 어땠어요? 막 물 새고 난리 났죠. 뭐 쿠킹 아니고 또 구축 아파트들이 원래 그래요. 비 많이 오게 되면 기존에는 안 하는데 많이 오게 되면 없던 틈으로 계속 물이 새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 구축했다고 그런 거. 올해 전화도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말고 그때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죠. 그때는 저 투자할 때는 물론 누가 또 얘기해 줬을지도 몰라요. 네. 조심해라.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게 이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자기의 그릇이에요. 투자의 그릇. 그 그릇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실패담이 좀 달갑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고 조심하셔라라고. 그러면 정말 지금 실전에서 나온 눈물의 경험담을 들었는데요. 그럼 요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네네. 지금은 이제 모든 걸 파악을 하셨지만 당시에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뭐 불과 2년 3년 뒤에 많이 있는데 네. 당시에는 그때는 어떤 전세와 매매가의 갭만 보면 네. 완전 거의 거저먹기로 사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 신축 당첨되신 분들이 난 전세로 2년 살아야지. 그러니까 전세 물량만 구축에 너무 부족하니까 갭이 붙는 거고 갭만 보는 투자라면 2, 3년 뒤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 매매가 전세가가 떨어지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역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산업도시라면 산업도시인데 그 산업이 호황기라면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다. 네. 상대적으로. 버텨버리더라고요. 뭐 그깟 돈 뭐 이래버리더라고요. 야, 나가 그러면 공실로 놔둬버리고. 아무것도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쳐다보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갖고 다니니까 그렇게 왔을 때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 정말 이 갭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한 특정 지역을 하나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투자를 하셨거나 네네. 그 지역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이라든가 투자 그 스토리를 네네. 한번 좀 쭉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제 방금 얘기 지금까지는 받은 것들이 이제 좀 실패담, 이제 경험담 뭐 요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같이 이제 저도 이제 성공해본 그렇게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느끼는 거죠. 나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임장도 많이 하고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뭐 이렇게 가지고 중개사도 가가지고 뭐 금매 찾아라 뭐 이런 거 하는데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게 뭔가 부족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입지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부터 B급 입지니까 분명히 A급이 가면 따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타지? 왜 이렇게 내가 역전세만 맞으면 힘들게 살아야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 목마름이 되게 많았던 것인데요. 그 뒤로 이제 제가 골목 대장님을 만나가지고 대장님의 이제 지역 분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지역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공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구나. 입지 분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도심 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도심 재생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프라가 갖춰 물론 택지 개발 주거가 좋죠. 근데 택지 개발 주거 잔금 치려면 되게 돈 많이 들고 또 입주장 때 좀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출구 전략도 되게 이제 내가 먹고 나면 뒷타에게 넘겨가 빠져나가기도 출구 전략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A급이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그 사업성만 충분하다면 따라가기도 좋고 이런 것들을 박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그러면 나도 이런 것들을 지방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때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 내려갔던 곳이 이제 포항이라는 지역입니다. 포항을 이제 한번 내려갔더니 경남권 지역 이제 제가 이제 경남권 미분양을 이제 줍줍하기 시작한 제일 첫 번째 지역이 이제 포항이거든요. 포항에 내려가 봤더니 아까 얘기 드렸듯이 포항은 산업도시긴 합니다만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두 번째 혹시 그 포항 경주 지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죠. 네, 그래갖고 뭐 지진 나가지고 막 이게 심리가 얼어버린 거예요. 사면 안 된다. 위험한 동네다. 위험하다. 물량도 들어온다. 게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던 아파트들도 뭐 이제 그걸 골조라고 하거든요. 네. 골조가 한번 얻어 터져가지고 이거 삐끄덕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루머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나 이거 아파트 살면 안 돼. 단독주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가 팽배하던 거죠. 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심리라는 건 항상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려갔던 것이 이제 그런 포항 지역의 미분양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포항의 대장주는 포항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3억 1천에 분양을 해가지고 입주장 쯤에 이제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한대. 무섭다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지금 그런 거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봐가지고 이제 건이 아빠도 그때는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만, 이거 맞나? 좀 무섭더라고요. 무섭긴 해가지고 물량 그러니까 제가 내려갔을 때쯤이 이제 2019년쯤이었는데 20년부터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 물량이었지만 심리가 너무 악화됐다 보니까 미분양이 이제 넘쳐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미분양을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냐면 너무 힘드니까 절대 안 사거든요 사람들이. 절대 안 사니까는 이제 뭐 이제 지금 말한 뭐 중도금 뭐 이런 형태보다는 가장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짜 이게 바닥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닥이에요. 또 옵니다. 또 와요. 잔금유예. 언제 잔금유예? 미분양을 샀어요. 분양금을 내고 준공이 났어. 그러면 입주해야 되죠. 입주하면은 저기 아파트 가격 3억을 다 내줘야 돼요. 전세를 내건 돈을 내건 그쵸. 대출을 막건. 근데 어째라? 그 중에 일부를 2년만 있다 내라. 대박입니다. 원래 입주장 때 그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전세금이 폭락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전세가 뭐 2억이었다. 그러면 이게 입주장이 터지면 뭐 이제 신축 아파트도 뭐 2억을 받기 힘들거든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20%를 잔금률을 해준대요. 3억에 분양했거든요. 두어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게 두어 SK뷰자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가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잔금을 2년 있다가 내주되면 또 2년 있다가를 봤더니 또 2년 후에 또 물량이 없더라고요. 포항에? 그러니까 그 작년쯤이죠. 이제 타이밍 쪽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거 입주장 때 20%를 할인을 해주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냈으면 내가 입주장 때 전세 2억 정도만 맞추면 이거는 무피가 되겠네? 라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분양사에서 조금 이제 너무 안 팔리니까. 그래서 누구나 얘기하지만 이제 계약금 10% 정액제 이제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계약금도 할인해 줄 때가 있어요. 지금 계약금 할인해 준 데 있고 중도금이 명의가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이제 중도금을 면제해 주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그거 시행사 보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 2개는 나왔어, 지금. 근데 요게 지금 안 나온 데가 있어요. 제가 다 얘기 드립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요게 바닥이에요, 요게. 요거는 뭐 요런 거 나오면 중도금 이제 잔금유예 같은 거 나오면 뭐 그때는 뭐 그냥 대충 치면 달려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사시게 되면 뭐 이거 금리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요게 아직 안 나왔어요. 요게 지금 바닥에 진짜 청신호예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잔금을 치르는데 이제 또 이런 게 조금 많이 있긴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조합에서 조금 뭐 전세자금 대출 또 뭐 20% 까고 하네 뭐 매매 이제 전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월세를 놨는데 대출에서 또 20%를 까내 그 잔금료에 20%가 있으니까 그걸 까내 마네 해가지고 또 말이 많았어요. 하여튼간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도 싸보니까는 정말로 무피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2개 샀는데 다 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피로 어느 정도 상권화가 나오게 되면 그 뒤로 2년간 포항은 또 물량이 없었거든요.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물량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분위기도 괜찮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물량에 대해서 3억에 분양했던 것이 이제 5억 5천, 뭐 5억 6천까지 한 거의 2배까지 올라버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거죠. 물량이 끝나는 시점에 신축을 들어가면 가장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물량이 끝난 때문에 이게 가장 타이밍이구나. 끝날 때나 끝날 즈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경남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뭐 김해, 창원, 진주, 마산 원년부영 그 얼마나 요거도 먹는 줄 아세요? 가보세요. 막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잖아요. 못 나와. 스리파도 뺏어가 버려. 김해 대장주가 어딘 줄 아세요? 김해 연지공원 프루지오라는 아파트인데 지금 연지공원 감히 누가 김해 대장주를 욕해요. 근데 그때 그것도 다 미분양했다니까. 들어가니까는 뭐 가방도 뺏어가 버려.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 뭐 100만 원만 입금하고 그래. 제발 계약하라고. 제발 좀 갖고 한 3명이 달라붙어요. 웬간하면 1대1도 이렇게 상담하고 막 보내주는데 3명, 4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여기서 얘기하고 막 사람 막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세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물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미분양들이 이제 투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타이밍 투자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왕이면 신축 투자로 그리고 또 저 같으면 이제 B급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그 지역의 대장주 갭 투자 사면 되지만 또 그 지역에 갭 투자 산다 치더라도 이제 갭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건희 아빠의 투자 관점에서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분양들을 잡아가지고 또 이제 또 사는 것들이 되게 유용하고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포항 이제 경남권 지역을 이렇게 이제 선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성공을 좀 갈렸던 것 같고요. 지금 시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성공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이제 속초, 강릉 이렇게 이제 강원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도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B급 지역들 물량이 끝나는 즈음에 있는 또 재개발 재건축들을 이제 사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유효했던 성공 가도였던 것 같습니다. 미분양의 정점일 때 뭐 할인 분양 아니면 중도금 유예 혹은 이제 잔금 유예. 네, 요거 세 번째.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거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언젠간 나온다니까. 그게 진짜 저점이다. 네, 그때는 진짜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남편도 파세요. 남편도 좀 파시고 남편 새로운 거 낳으면 되잖아. 네. 뭐 그때 가지고 명의 하셔가지고 그때는 그 진짜로 내려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는 가치 투자 기반으로 여력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자금이 정말 대장주를 잡는 것도 괜찮다. 그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닥이기 때문에. 네. 요거. 네, 세 번째. 잔금 유예. 네. 지금 2개까지 나왔어요. 대구도 그렇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런 신축들이 이제 그 한 2년 정도 막 가격도 오르고 전세가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한번 광풍이 몰아치면 초반이 네네. 지나면 아까 말씀해주신 뭐 4단계 정도의 단계로 봤을 때 네네. 그럼 1단계가 끝난 거고 네. 이제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 네. 거 좋은 그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막 갭충이라고 해서 내가 구도심 샀다 고생했던 네. 그럼 구도심들이 그 다음 이제 가격 상승장이 온다고 책에 써주셨어요. 네네. 그럼 그 구도심 중에서도 네. 어떤 아파트 혹은 어떤 주택이 가격을 먼저 좀 선도를 하게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장주와 인접한 지역들이 당연히 좋겠죠. 대장주와 인접한 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쪽에서의 구축 아파트들이 괜찮긴 합니다만 그것도 조금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맞는데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분양에서의 신축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타가 뭐냐면 그 신축이 될 만한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구도심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채널이 조금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런갑다 하시면 되지만 신축이 치고 나가면 신축을 따라갈 만한 재건축 재개발 즉 개발 사업에 대해서의 구도심의 신축은 불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도심의 신축은 불패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만한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 사업장들을 저는 추천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작이 이제 진주의 이연주공이고요. 원주의 단계주공 그리고 이제 거제 뭐더라? 나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 요즘에 하도 많이 생각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신축을 따라갈 만한 재건축 단지들이 저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방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변화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 하면 마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마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마동이라는 곳이 그렇게 좋은 입지가 아니에요. 이제 그 익산으로 보면 D급 지역. 정말 사람들이 쳐다보는 A, B, C도 아니에요. D급 지역이었어요. 뭐 쳐다보지 않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네, 가보면 뭐 할아버지들 있고 막 무덤 있고 막 철조망 쳐져 있고 막 벌판에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데 진입로를 못 찾겠는 거예요. 길이 없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한참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공원이 조성되고 상가가 들어오며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이런 걸 주거 개선 환경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곳들,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곳들에 뭐라 그러지? 이제 그런 것들이 신축을 사면 괜찮은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싸고 미리 선점을 해서 이렇게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들에 미리 좀 이렇게 좀 대지 지분이 좀 높거나 아니면 대지 지분이 높지 않은데 이제 한 동이나 두 동짜리 아파트 지금까지 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아파트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언니 오빠들이 갑자기 막 쫙 올라가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가 그냥 반짝반짝해지니까 나도 같이 반짝해지는 그런 곳들이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원주에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욕했어. 원주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더라고. 막 우리한테 뭐지 이거 감히 어디 우리의 지금 3억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가 있냐. 지금 지금 우리 30평대 아파트가 2억도 안 하는데 막 진짜 2억도 안 했어요. 1억 8천 1억 7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억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가 있냐. 그런 곳에서 그냥 그러는데 그게 지금 5억 6억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두 동짜리 영진 3차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쫙하네요. 가보면 저게 더샵 아파트인지 그러니까 뭐 울타리도 없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옆에 넘어가면은 그냥 바로 그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옆에 공원 생겼죠. 앞에 신축 아파트 있죠. 옆에 프라자 상가 있죠. 상가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학원가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학원가도 성장하죠.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거지 같은 아파트인데 또 이제 가보면 또 페인트 칠도 해줬다. 거기 그 더샵에서. 그러니까 또 이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멀리서 보면 제가 더샵인지 뭔지를 잘 몰라요. 뭐 같은 이런 단지에 아파트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너무 인접한 단지. 난 제일 처음에 공사하러 갔을 때 쟤는 뭐야 저렇게 허허벌판에 아파트 2개 있어가지고 저런 거 사면 큰일 나겠다 뭐 그런 생각했는데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그런 식으로 주거 입지가 변화하는 곳에서의 구축 아파트 투자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구도심에 이제 택지개발지구 뭐 80년대식 뭐 90년대식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전주에 가보면 서신동 같은 뭐 이런 아파트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같이 그 한번 장이 꺾여버리면 그런 아파트들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쫙 넘어갈 때 가치는 뭐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거 환경이 변화하면서 나를 갖추는 건 그때만 버티면 돼요. 그때만 조금 이렇게 버티면 돼.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아씨 뭐 그래라 뭐 어차피 나 저거 넣어봤자 내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뭐 500밖에 안 나오는데 뭐 그래도 뭐 지금 안 팔리면 냅두시 뭐 내가 500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소액으로 어느 정도에 선점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 좀
버티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선점한다고 막 1억씩 꼬라박고 있으면 여기서 1,000만 원만 더 떨어지면 내 돈 얼만데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저는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좀 추천을 많이 드려서 옛날에는 이렇게 택지개발지구에는 좀 갭이 좀 붙어있는 아파트들 저도 추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짱짱하니 좀 그때만 특히 잘 버티거든요. 사업상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버텨주면 이렇게 주거 환경이 변하고 나중에는 이제 신축으로 갈 만한 그리고 신축이 나를 지켜줄 만한 이런 입지 주거 환경이 변화하고 개선되는 지역들의 이런 붙어있는 아파트들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청주에 가보면 청주 모충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거든요. 그 옆에 3호구역, 4구역, 1구역, 사직 3구역이 지금 이주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저기 철거가 곧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이주 끝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저번 달에 가보니까 조금 사람 살던데 하여튼간 뭐 조합에서 끝났다 하더라고요. 뭐야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요런 데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옆에서의 구축 아파트들이 같이 받아줄 수 있는 뭐 그런 뭐더라 이제 그 트릴로체 옆에 세원 아파트인가? 바로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갑자기 옆에 가면 계단도 있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 옆에 있으면 그 옆에 바로 플라자상가 또 4동이 또 쫙쫙 올라오고 병원 들어오고 학원 들어오고 뭐 스타벅스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들어오면 그런 아파트들은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주거 입지가 변하는 거 요거 2개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택지지구에 뭐 대장 혹은 그 대장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끝나는 타이밍에 분양권 투자가 이제 한번 지나가고 나면 보통은 구도심의 뭐 신축 대장이나 구축 아파트들 갭 투자를 많이 권했고 우리 건희 아빠님도 관심이 있었지만 내가 투자를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특히 하락장 이렇게 분위기가 꺾였을 때 잘 버텨주는 거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오히려 구도심의 신축 아파트가 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거나 혹은 주거 환경이 변하는 대규모 좀 단지가 입주하고 어떤 깨끗하게 개발이 되는 지역에 우리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아주 세대수가 작은 한두 동짜리 한 동짜리, 2동짜리 뭐 허허벌판에 그냥 2개만 있고 그리고 급지가 떨어져서 그 지역 분들이 저기는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이렇게 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애초에 전세가가 낮았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질 폭도 적을 뿐더러 또 주변에 어떤 뭐 이주를 하고 있거나 하면 그 이주 수요가 전세가를 또 받쳐주잖아요. 그럼 정말 또 절대 매매가 자체도 적기 때문에 같이 뭐 10% 20% 떨어져도 뭐 5억짜리가 10%면 5천인데 이건 뭐 1억짜리 1억 2천짜리가 떨어지면 한 12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락폭도 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건희 아빠님의 이 경험에서 이 부분을 꼭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보통은 구도심 신축 대장사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좋은 거 사라고 하면. 나도 그 소리 나도 하겠다. 사갖고 저거 사. 돈 많이 들고 위험하잖아요. 아니, 위험하단다. 역량이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 돈 없잖아요. 돈 있으면 이 영상 뭐하러 보세요. 가서 컨설팅 받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구도심의 어떤 이런 그 틈새 시장까지 봤을 때 요즘 또 사실 그런 고민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투자금이 적어서 어떤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중에 뭐 사업시행 인가가 낮다거나 관리 처분 인가가 낮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방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기 재개발, 뭐 조합 설립이 안 됐다거나 이제 막 조합 이제 겨우 추진됐다거나 그런 지역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잖아요. 아파트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파트 시장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좀 지방 방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나요? 아니에요. 날아가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꺾인 시장이 있죠. 어디예요? 아파트 시장이죠. 상가 시장 죽었나요? 조금 죽었죠. 빌딩 시장 죽었나요? 지금 금리 한다 때문에 지금 올 초까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마다 약간씩의 쫙 가는 데가 있고 날라가 좀 적은 데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정말 지금 뭐 핫한
핫하디 핫하고 뭐 지금 뭐 부동산만 가기만 하면은 뭐 물건 없어요. 아저씨는 대기 순번 30번이에요. 물건 주고 그다음에 나한테 뭐 물건 나면 꼭 살게요. 뭐 이런 시장도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썩빌 시장이에요. 썩빌 아시죠, 여러분? 즉 뭐냐? 초기 재개발 시장.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재개발, 모아타운, 신통기회,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초기 재개발을 구역 지정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뭐 구역 지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5년 걸리던 걸 2년 안에 해줄게. 그리고 인센티브도 많이 줄게. 대신에 니네들끼리 뭘 해와라? 빨리 동의서를 걷어와라. 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누가 사냐면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썩빌 시장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재개발이 한 1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3년 걸리던 걸 5년 해준대요. 모아주택은 5년이거든요. 5년 해주겠죠, 뭐. 해준다고. 그럼 5년 후에는 안 해주면 누가 책임지지? 뭐, 그 게시전에 한번 묻긴 한데, 그건 외내도 두고, 여튼간, 그런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지금 서울의 수도권의 썩빌 시장이 지금 되게 화랑입니다. 정말 물건도 없고요. 뭐, 한 3배씩 올라고요. 뭐, 올 초보다 뭐 한 3배씩, 4배씩 오른 데가 많고요. 가면 물건도 없어요. 일단 나가라 그래. 대지집은 6평 미만만 갭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청산이라든지 뭐 이제 그 다음에 실거주요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요. 이제 그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여튼간 그런 식으로 구역 지정 이슈가 신통기회라든지 모아주택으로 갈만한 옆에가 이제 모아주택 하고 있으니까 이 옆에 모아주택을 하겠다는 뭐 예를 들어 면목동, 뭐 상도동, 구로동, 금천구, 뭐 창동, 뭐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묵동, 중화동. 근데 이렇게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 그러니까 C급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에 있는 빌라가 지금 미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뭔 소리냐? 지금 아파트 시장이 별로 수익률이 안 나오죠.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요. 내가 여기다가 5억 집어넣는 내가 지금 요거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인데 15억 올라봤자 내가 받을 돈 5억 투자해서 내가 받을 돈은 1억 미만이네? 그럼 잠깐만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고 갭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런 규제 정책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번외에 뭘 이런 걸 틈새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걸 번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빌라 시장이 되게 화랑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8.16 공급 대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8.16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25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앞으로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화랑을 규제를 더 완화해 줄게. 그리고 또 더 많이 구역 지정을 해 줄게. 라고 하는, 이제 좀 읽어보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공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난리야. 구역 지정만 돼도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뭔가 새니까 지금 우리는 다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지만 사실 따져보면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은 거지. 아파트 시장이 안 좋지. 지금 뭐 빌라 난리 진짜 막 증설하고 있는 거 있죠.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죠? 괜히 들어갔다가 내가 샀는데 그다음부터 그죠. 뭐 구역 되게 깨져버린다거나 뭔가 없어요. 그렇죠. 되게 리스크가 큰 투자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화가들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8.16 대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통합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통합개발. 뭐 예를 들어서 상도 14구역이 이제 지금 제가 신통기획이에요. 근데 15구역이 훨씬 크거든요. 15구역에서 지금 우리도 할게 뭐 동의서 50% 걷었어. 근데 들게라고 으쌰으쌰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해줘라고 하면 같이 해줄게라고 이제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여러 개 해줄게라고 하거든요. 뭔 소리냐? 앞으로 그림을 누가 그려갖고 와가지고 동의서 몇 장 갖고 오면 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후보지로 선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소위 말하는 장난질이 좀 가능합니다.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화가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면 좋죠. 누가 안 되면 안 되겠어요. 면목동이 왜 지금까지 안 됐겠어요. 면목 본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안 돼. 왜? 상가가 너무 많아. 거기에 저도 아는 어르신 봤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동의서 절대 안 찍어준대. 내가 왜 이런 상가 빼놓고는 여기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야 돼. 뭐 그런 데가 많거든요. 30년 동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여튼간 그렇다 손 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좀 조금 어려운 시장인 거 알아요. 왜 아니 갑자기 지방에 그런 걸 물어봐 놓고 갑자기 서울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그런 시장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또 이게 수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양자를 다 보고 계셔야 합니다. 잘 됐을 때는 지금 신통계획을 날아가고 있는 뭐 신통이라든지 뭐 상도 14구역이라든지 저기 뭐야 강동 7구역 뭐 요런 데 가보시고요. 안 됐을 때를 보고 싶으시면 지금 인천의 미추홀구라든지 남구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림 다 없어졌어요. 지금 한 2년 전에 있던 가격도로 다 회귀했거든요. 그래도 안 팔려. 그림들 자기네들이 그리려고 가칭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적었거든요. 네. 뭐 저기 현수막 적어뒀던 것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뭐 그런 거 붙여놓으면 성질 나갖고 막 다 태우고 난리가 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가 전제 조건이에요. 되게 길죠. 죄송해요. 말이 어려운 거 알아.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네, 진짜.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네. 저기 지방의 네. 초기 재개발 재건축. 덕현님이 물어보셨던 네네. 이제 지방의 초기 재발주. 지방에도 이런 식으로 초기 재개발 시장을 열어주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방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역 지정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된 곳도 있고 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막 싸마다가 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렸어요. 그런 곳들을 다시 또 활성화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울에 있는 모범 케이스가 지방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 빌라를 사지 않고 지방에 아파트를 사면서 초기 재개발을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소규모 주택 재개발 지역 신통구역들이 지방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의 투자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또 어느 구역이라고 얘기하면 좀 나도 요거도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빌라 값이 3억이에요. 기존에는 뭐 5천만 원이었어. 근데 갑자기 빌라 값이 3억으로 올랐어. 좋다 이거야. 좋겠죠. 되게 배 아프잖아. 근데 그게 6억 간대. 그래가지고는 3억 그래 내가 3억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살게. 근데 썩빌이라는 게 뭐 반지하 뭐 아무리 뭐 실력 있고 뭐 아무리 이쁘게 해놔봤자 전세 1억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내 투자금 2억에서 2억 5천 드는데 이제 이런 거였어. 뭐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2억에서 2억 원 드는데 그게 6억 가면 좋죠.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안 될 수 있죠. 갑자기 그림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한 10년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런 시장보다는 지방에 가보면 3천만 원 정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면 이런 초기 재개발. 서울의 패러다임이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에 있는 구역 지정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구역이 됐었는데 해지가 됐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옆에가 막 아파트가 막 자이가 올라오고 금호 올림이 올라오고 막 갑자기 배가 아파. 우리도 할래! 라고 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되게 생겨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뭐 5대 광역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천안, 청주, 그리고 이때 전주, 이렇게 인구 80만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지역들의 남구 쪽, 그러니까 구도심에 있던 그런 지역들의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런 데 가보시면 안전성은 높아지잖아요. 시범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투자금도 예를 들어서 이제 건희 아빠가 생각하셨던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뭐 전세 3천만 원 주고 2천만 원 주고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뭐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죠.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고 설마 5천만 원에서 더 떨어지겠어요. 뭐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건희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렇게 초기 재개발 시장에서의 이런 선점 효과를 가지고 가게 되면 수익률 공간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너 지금 그거 투자하고 있니? 너 그런 거 보고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열심히 좀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이런 것들 같이 보자고 또 저희 발품에 가보시면 제가 이제 발품에서 이제 골목대장님이랑 같이 이제 투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분들 모시고 가서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지방에도 신통기획이 됩니다. 신통기획이 되고 이거 상가가 너무 많아서 지기운이 됐지만 지금 보세요. 이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다 같이 한꺼번에 돼서 그러니까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여섯 개를 모아가지고 큰 사업이 되는 건데 그냥 신통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법이 이거 적용, 우리는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즉 소액으로 안정성은 높아지면서 그렇게 초기 재개발 시장을 진입할 타이밍이 저는 계속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어려운 거 알아요. 미안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네. 서울에서 이런 빌라 시장 투자하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조그마한 것들 네. 투자가 가능하다. 수익률 구간에서는 서울보다는 지방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의 석빌시장이 가치 투자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소액으로 한 소액 투자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은 이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필요해야 된다. 안 돼. 그냥 우리가 하시면 안 돼요. 지방 투자만 관심 가져볼까의 레벨로 접근할 건 네. 아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참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아까 뭐 화가 얘기 막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희는 잘 몰라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이런 지방 소액 투자 혹은 어떤 서울에 썩빌 투자를 할 때 네. 화가라든가 네. 어떤 그런 초보자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네. 위험성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자꾸 죄송한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첫째 물량 구간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 요런 지역들은 신축이건 뭐 이런 것들이건 뭐 좋건 입지건 간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조심해라? 물량이 많이 들어온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죠? 5대 광역시에는 대구가 있겠죠. 네. 대구 올해 들어가요, 내년에 들어가요, 내후년에 들어가요.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금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2년이에요. 최소 2년. 저는 2년입니다. 2년 정도 기다리셨던 2년 기다리셔도 되고 2년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싼 건 알겠어. 싼 건 알겠어요. 싼 건 알겠는데 출혈이 커요. 내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좀 큽니다. 그것도 기회비용까지 따지자면 조금 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전세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실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는 지역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제 초기 재개발 시장이 이제 활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수익률 구간이 높아져야 되니까요.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취득수 구간이 바뀌게 되면 이제 중저가 예를 들어 3억에서 이제 언저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시 약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도 갭이 붙어 있으니까 다 가기는 있지만 그게 아직 안 풀렸다는 가정하에는 계속 썩빌 시장과 이런 재개발 시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것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가격이 2억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억이. 어떤 가격?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떤 거는 대지가 크고, 어떤 거는 아파트고, 어떤 거는 뭐 50평이고 이런데, 이거 2억이라는 게 또 통과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건희 아빠가 보기엔 이래요. 조합원 분양가가 많이 폭등했어요. 왜? 원자재 값도 폭등했고, 인건비도 폭등해서, 조합원 분양가예요. 일반 분양가 아니에요. 조합원 분양가가 거의 대부분 이제 재건축 단지들을 살펴보면 3억 5천 미만으로 분양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충주의 용산주공이라고 있는데 걔가 4억 5천에 분양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피 1억 주니까 5억 5천이야. 호암주거의 대장주가 5억인데 걔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장난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대출 받고 뭐 이제 이거 사고 팔고 뭐 이런 비용까지 합치면 이게 6억이 되는 거야. 난리 난 거죠. 원주 단계주공이라고 있는데 저는 불만이 없는데 걔가 한 호가가 1억 정도, 저 팔고 한 1억 정도 올랐다가 다시 꼬라박았거든요. 왜? 조합원 분양가가 폭등해 버렸어요. 즉 그래서 이런 조합원 분양가가 폭등하는 기준이 3억 5천을 정도를 본다면 썩빌 시장에서 2억씩 썩아라고 하거든요. 썩아 시장에서 2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좀 어려운 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 조금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그냥 2억 정도 되면 그냥 버리세요. 그러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한 1억 5천에 던져버리시고요. 1억 5천짜리 1억 5천 사는 사람도 좀 뭐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나도 먹을 게 있어야지 사지. 그럼 1억 5천 쪽에 사는 사람 한 2억 정도에 팔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쯤에서 팔고 2억에 네가 사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 초기 재개발 시장에서의 좀 가격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기 재개발 혹은 초기 이런 워낙 썩은 아파트 이런 어쨌든 지방 투자를 하실 때 신축의 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3억 5천을 넘었기 때문에 네, 넘어버리더라고요. 대부분이. 낡은 아파트나 이런 빌라들을 내가 2억을 넘게 사버리면 사실은 이게 사업성이 없고 뒤에 받아줄 사람이 없다. 네. 그럼 이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방 투자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네. 제가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개념이 약한 건가? 그러니까 서울 네, 수도권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최대한 많이 올려서 그럼요. 팔자 개념이잖아요. 그럼요. 가끔 가다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하고 지방하고 왜 지방을 내라고 힘들게 왜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지 뭐 힘들게 저는 새벽 5시에 내려가거든요. 아침에
서울 수도권이 이제 외곽이 막히니까 그 막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 내려가지고 좀 더 일찍 올라오는 편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리고 또 일찍 올라와서 일찍 쉬고 뭐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왜 그렇게 힘들게 내려가냐 이거죠. 서울 수도권에서 그냥 1시간 거리에 있는 거 투자해가지고 커피 마시면 되죠. 개념하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서울 수도권을 비싸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 없잖아요. 돈 없으니까 지금 이 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의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잘 하신 거야. 그럼 거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도 파셔야 돼요. 왜? 그 2,000만 원하고 다른 2,000만 원 곱해서 4,000만 원을 내 금액을 만들어서 4,000만 원짜리 투자처를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2,000만 원짜리 또 2,000만 원, 또 2,000만 원, 또 2,000만 원, 또 2,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서울 수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방을 내려가는 거지. 서울 수도권에 투자할 자금을 가지고 칼질해가지고 지방을 내려가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이 맞습니다, 여러분. 서울 수도권이 맞아요. 하지만 그 수도권에서 내가 지금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여력도 좀 부족하고 하니 그러니 소액으로 들어갈 만한 지방 투자를 가서 소액으로 해서 조금씩 그 눈덩이를 굴려서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지방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지방 투자 전문가이신 건희 아빠님도 장기적인 미래는 서울과 수도권인데 그럼요. 그 몇 억씩 하는 투자금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네.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1,000만 원짜리를 할 수 있는 정말 인구 소도시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거기서 투자를 해서 뭐 2,000, 3,000을 벌었으면 그거를 또 지방 그 인구가 적은 리스크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소도시 곳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또 벌면 이제 그 다음 어떤 광역시 그런 그렇죠. 인구 80만 네, 이상 맞습니다. 좋은 곳에 적어도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C급 아파트를 사가지고 2,000만 원에서 뭐 3개 사서 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B급 아파트 그 지역에 있는 B급 아파트라도 올라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거기서 그 개수를 늘리는 건 아니다. 지역에서 C급, D급을 2개, 3개 해서 벌었다고 또 이걸 5개, 6개로 늘려서 똑같이 네. 벌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서 C급, 거기서 B급, 그 다음엔 상급지, 네. 상급 지역. 그래서 저 건희 아빠 너 아파트 몇 개 갖고 있어라고 물어보시는데 한때는 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80개 뭐 하여튼 근데 제대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68개까지 제가 적어보고 그 다음부터 안 적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 투자가 아니라요. 개수를 늘리는 건 왜 개수를 늘리냐면 돈이 없었고 그만큼 소액으로 조그마한 거라도 조금 불려보기 위해서 개수를 늘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개수를 더 늘리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들은 그런 소리도 하대. 나쁜 놈이야. 뭐 100개, 200개씩 갖고 있으면 뭐 50개마다 200개 갖고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뭐 전세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뭐 그렇게 가르친 놈인데 올해도 전세 투자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풍차 돌리기. 네.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중에서 뭐 1개, 2개 갖고 요렇게 또 올라간다. 그 1-2개는 맞을지언정 지역이 다 그렇게 똑같이 안 올라가고요. 변수가 많고요. 파산할 수 있는 위험한 투자다. 1-2개 잘못되면 5손가락에서 예를 들어서 5개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 중에 1-2개는 다 말썽비어요. 요 중에 3개, 2개 정도 잘 되고 하나는 뭐 소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개수를 늘려서 계속 개수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도 저도 아파트 한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오피스텔 뭐 그 정도 조금 사고 땅 조금 사고 그다음에 요즘에 상가 조금 들어가고 수익형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가 늘려서 갈 때는 내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 위해서 상급지로 올라오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질문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이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장이 꽤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대표님, 건희 아빠님 제가 한 1억에서 네. 3억 많게는 5억까지 이게 투자금이 있습니다. 뭐 여차하면 전세 주고 그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억 단위로. 네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정말 인구 적은 소도시 아니면 이런 오래된 아파트, 뭐 2억 미만 네네. 이런 투자보다는 다른 지방 투자가 나은 건가요? 일단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투자금별로 접근 전략하고 출구 전략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 다르긴 한데 네. 건희 아빠의 기준으로 네. 너 1억 갖고 있어 지금 당장 어디로 달려갈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5대 광역시 중에 1억 정도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 A급 지역에 저기 재건축 단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봉선동 쪽에 지금 이제 광주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런 것 쪽에 이제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저기 뭐야 지금 계속 물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투자하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1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1억을 하나 정도 나한테 1억이 있어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고 1억을 10개로 나눠가지고 1,000만 원씩 투자하라고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와야죠.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 쪽에 이게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만 이왕이면 서울 쪽에 있는 이런 그 초기 재개발 시장을 선점하시는 것이 저는 추천드리고 그게 조금 좀 부담스럽다. 좀 공부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시면 수도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도권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때 GTX 라인입니다만 아직 그 매매 가격이 5억 구간을 넘지 않은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보면 이제 거지 같거든. 정말로 이게 뭐 우리 사람 살아? 잠깐만 이게 오 갑자기 뭐 캥거루 나온다 그러고 막 완전 낙후돼 있겠죠. 낙후돼 있고 뭐 이런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주 외곽 지역, 동두천, 포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경부각장 지역들 요런 데도 롯데캐슬인데 매매 가격이 7억이에요. 5억권에서 7억 구간? 요 정도면 저는 3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걔네라고 10억 안 갈 것 같아요? 아니야. GTX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억, 뭐 예를 들어서 5억에서 10억 갖고 계시면 저희 대장님한테 와서 상담 받으세요. 상담 와서 같이 투자 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제 공공재개발하고 이제 역세권 시프트 그쪽 많이 추천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건희 아빠님의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 소액 투자를 막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미래 혹은 가치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렇죠. 발받침이죠. 이걸 내가 자금력이 있는데 굳이 막 1,000, 2,000씩 쪼개서 지방의 개수를 늘리는 건 반대하신다.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신선한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건희 아빠님도 개수를 막 7, 80개까지 늘렸다가 지금은 뭐 20개 이렇게 줄여가면서 상급지로 이동하고 또 어떤 시세 차익 말고 월 수익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수익형 투자로도 변환을 하고 계시다. 네, 일단 종부세 구간이 이제 되게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 구간,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알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80개 갖고 있을 때 종부세 한번 나와버리니까 나는 번 게 없어요. 나는 번 게 없어. 나는 그냥 역전세 맞고 막 뭐 내주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한창 힘들 때. 한창 힘든데 갑자기 나보고 종부세를 내래. 그것도 한 4천만 원씩 나오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 직딩들이 1,000만 원 모으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직장인이었지만 뭐 연말에 뭐 한 보너스 나와봤자 뭐 1,000만 원 잘 안 나오잖아. 뭐 대기업 그쵸. 다니신 분들 빼놓고는.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뭐 그런 거 버텨가면서 근데 그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낸대. 얼마? 8천만 원 낸대.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건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때 이제 여기 구간, 종부세 구간 이런 거는 조금 공부 좀 세금 좀 강의를 좀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간 안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는 것들은 법인 투자하고 있고요. 법인에서도 똑같아요. 종부세 안에 구간에 있는 물건 개수 기준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해오면서 그게 더 넘어가면 이제 수익형하고 이제 뭐 이제 다른 것들 뭐 요 아트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어떤 그림 이런 네, 그림 사고 네. 뭐 저작권 사고 이거 노래 네네네 노래 음원 네, 사고 음원 그다음에 저작권 동영상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에요. 이제 이런 아파트 시장이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돈은 좀 있고 뭘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틈새 시장으로 또 많이 또 엮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그림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작년에 뭐 하나 제가 산 건 아니고 제가 공부해서 산 건 아니고 네. 2배 올랐대요. 그런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가인아, 제 애기 이름이 가인이거든요. 이제 큰 애는 건이라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작은 애가 가신애 한다. 여자애라서 네. 그림 네가 이거 그려보면 너 그리겠냐? 아빠 나 이거 저번에 그려놓은 거 똑같아요. 진짜 나 진짜 웃겨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세금 구간에서 이제 털 수 있는 이제 뭐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런 장점들도 있으니까 뭐 이제 조금씩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여기 종부세 구간 남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저도 우유값 벌어야죠. 그럼 지방 소액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채수를 늘리거나 지방이 정답인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종부세라든가 세금 이슈라든가 나의 말씀하신 투자의 그릇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나치게 개수를 늘리거나 지나치게 이 지방에 올인하지 마시고 수익이 될 때마다 조금씩 좀 더 상급지, 네. 조금 더 안전한 거, 그렇죠. 조금 더 내가 마음 편한 걸로 네. 가기 위한 과정이다. 네. 그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 요즘 사실 지방시장 중에 네네. 대구와 세종 대구, 세종. 네네. 참 좋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 전문가로서 네. 그거부터 궁금한 게 지금 다들 이런 질문하면 언제 오를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보다 저는 좀 앞단에 네네. 왜 대구와 세종이 지금 시장이 좋지 않고 가격이 무너지고 있는지 네. 전세가 매매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좀 그 사람마다 이제 분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생각하는 방법도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이. 건희 아빠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정말로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뭐 도단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5배까지 다 올라 뭐 3억에 분양했던 것들이 뭐 그냥 8억 9억까지 가버리고 뭐 지금 뭐 저기 2생에 2-3생 쪽에 이제 지금 대장주인데 걔네들이 이제 주복이긴 합니다만 걔 이제 뭐 용적률이 높으니까 뭐 그런 거 들어가지만 걔가 12억 13억 구간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너무 오래 달려왔어. 그러니까 이 마라톤으로 치자면 42.19km 딱 뛰었어. 열심히 뛰었어. 난 정말 내가 1등이야! 라고 했는데 야, 너 한 바퀴만 더 뛰어봐. 잠깐만,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듯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이제 그 휴식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좀 하락폭이 크기는 커. 크기는 큽니다. 이제 심리가 너무 죽어버렸던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세종이 그렇게 힘없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충북 지역의 대장주인데 대전 이상으로 간 곳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충북구에서 솔직히 말해서 세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울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 충청도 사람들이잖아요. 대구 사람들, 아니 대전 사람들, 네. 옆에 공주 사람들, 계룡 사람들, 청주 사람들이 와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12억, 13억이라면 좀 어느 정도 좀 너무 과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돼서 어느 정도의 조정장이 조금 와서 다시 한번 반등장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세종을 바라보는 저 건희 아빠의 단가예요. 그러니까 물량도 없는 거 알아요. 이제 5생 쪽 아직 시작 안 했잖아. 걔는 그 5생 쪽은 뭐 턴파기만 해놓고 아직 분양도 안 하고 6생이 먼저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물량도 없는 거 알아. 그 다음에 저기 이거 호재도 많아. 국회는 내려오는데 KBS에다가 뭐 지금 뭐 땅빵하게 뭐 또 일자리도 들어오는데 뭐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거 아는데 너무 오래 달려오면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건희 아빠가 보는 거고요. 또 이제 규제도 어느 정도 네, 좀 있던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량이 너무 많아요. 물량 앞에서 이제 장사는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저기 이제 그 여러분이 여기 보시겠지만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래프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 대구의 미분양이 증가하면 뭔 소리냐?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합니다. 대구의 미분양이 증가하면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하고요. 미분양이 하락하면 매매 가격 지수는 상승하거든요. 대구는 무슨 상황이냐면 분양 물량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심리까지 꺾여버려서 물량, 즉 분양 물량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 거기에 심리는 꺾인 상태여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물량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구를 바라보신 분들은 나도 알아요. 대구가 지금 싼 거, 대구 수성구 싼 거 알아요. 싸서 추천하는 건데 싼 건 알겠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큰 거죠. 전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거고. 전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서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여러분들 그 그래프 보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금 요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조금 미분양이 조금 감소했어요. 요렇게 모가지 조금씩 요 정도 요렇게까지 조금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을까요? 조정 지역이 조금 풀어주니까 이제 개떼같이 날라들어가지고 뭐 대구행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다 이제 개떼같이 피보고 있잖아요. 즉 이렇게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간적으로 본다면 대구의 물량이 이제 언제 정도 없어지냐고 하면 이제 관점들마다 달라요. 강사님들마다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이제 그 원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보자면 이제 부동산 지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의 상반기부터 부동산 지인의 기준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물량도 되게 많긴 한데 그러면 수성구부터 물량이 끝나게 되면 물량이 끝나는 숫자부터 이제 전세가 하락폭은 없어지겠죠. 당연히 물량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팔지도 않고 이제 이주는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갭이 좀 붙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수성구 끝나면 동구에 이제 화성파크 쪽이 이제 거의 다 끝나거든요. 동대구 개발사. 그 다음에 이제 서대구역 쪽에 이제 물량 이쪽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들 이제 계속 들어오고 남구하고 서구 쪽에 있는 물량들 계속 그때쯤에 이런 식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면서 입지 공부를 좀 미리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밍적으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다?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 지금 대구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대구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걸 공부를 해서 이 2년 빠르면 2년 조금 뭐 길게 보면 3년 뒤에 말씀해 주신 이 하락장을 끝내고 상승이 이제 거의 시작하는 그 초입을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막 머리 아프게 재개발 재건축 공부할 필요 없이. 네네. 그때쯤 뭐 좀 기다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대구에 모이고 있다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축적하고 있다잖아요. 에너지를 모으는. 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럼 세종 같은 경우는 되게 대구와는 달리 좀 물량보다는 어떤 가격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랐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 같은 경우 그런 의견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세종이 어떤 시장님이나 이런 거 발표를 보니까 2030년까지 10만 가구를 더 짓겠다. 주변에 막 영역을 넓혀서 도시 사이즈를 키우겠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이제 불인이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도시가 더 큰 도시가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장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지금은 작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10만 가구가 10년 동안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터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 집 마련으로는 좋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가 하는 약간 이런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이론적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게 언제 들어오고서 10년 안에 그런 걸 대규모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하는데 그렇게 택지 개발하고 뭐 이제 관철하고 그 다음에 주민 동람 끝나서 그 다음에 일반 분양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당신이 지금 투자해가지고 2년 재수없어서 4년 물렸다 손 치더라도 그 물량 안 들어와요. 분양 시작도 안 해요.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3기 신도시잖아요. 3기 신도시 시작했어요? 예비청약밖에 안 했잖아. 그것도 3기 신도시 시작했어요? 안 하잖아요. GTX 시작했어요? 안 하잖아. GTX 언제 시작했어요? 지난 정권이 2017년 뭐 그때 시작했죠. 한참 됐잖아요. 뭐 개발해주네, 뭐 들어오네, 뭐 저기 뭐야 이제 GTX 근처에 있는 개발 호재 뭐 청량리 같은 데는 뭐 내년에 개통한다고 뭐 지금도 난리예요. 이런 개발 호재는 있다는 것 자체만 있으면 좋다고 보고 어차피 내가 지금 들어갈 때, 내가 나올 때 똑같이 호재로만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은 있겠죠, 당연히. 그 심리는 언제다? 물량하고 방금 같은 규제 때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세종 인구수를 50만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2가 이제 다 차갖고 이제 조금 물량이 좀 더 들어올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서 더 개발한다고 하면 네 이제 사실상 말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더 먹거리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들어왔으면 이제 최소한 10년에서 15년 후에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세종에 있는 안에 있는 이제 도시 한 마리나 그런 것도 다 재건축한다고 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시장이 열리겠죠. 너무 먼 미래를 갖다 걱정하시는 거 이제 알고는 있어야겠죠. 근데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방 소액 투자는 기본적으로 단타고 기본적으로 긴 시간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너무 올라왔던 세종이 가격이 꺾이고 심리가 꺾였다가 이 입주 물량이 어쨌든 당장 있는 게 그게 아니니까 사실 그렇죠. 먼 미래에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 거니까 이 반전이 될 때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짧게 투자를 하면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접근 방법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예. 네. 서울 같으면은
아유, 뭐 이게 이 공급 물량이 주변에 어떤 3기 신도시 곧 27년쯤 들어올 거니까 뭐 벌써부터 걱정 사실 하거든요, 주변은. 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팔 거니까. 그 전에 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저희 건희 아빠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제 책에 여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 네네. 여기 나오고 있죠. 제 책 에필로그에 이런 말을 제가 적어놓은 말이 있어요. 제가 적은지도 몰랐는데 편집장님이 질문한 거를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학문의 영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학문, 즉 공부의 영역이라는 거죠. 학문, 즉 공부의 영역이라는 거죠.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봤으면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 뜻이냐? 공부를 했으면 시험 잘 보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노력을 좀 많이 하실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 볼 때를 대비하셔서 열심히 지역 공부하시고 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시면 관점도 클리고 여러분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릇도 키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사람들 부동산 하락기네 이제 주권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맞았지만 기존에도 맞았나요? 아니잖아요.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투자자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의 저자이신 저희 건희 아빠님을 모셔봤고요. 저도 책을 다 정독을 해봤는데 사실 부동산 혹은 이런 투자 서적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손에 꼽힐 만큼 굉장히 고급 정보와 지역 분석이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은 이제 어떤 거시적인 얘기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얘기가 많은데 정말 원주 아니면 제천, 군산 어떤 말씀하신 이런 지방 지역들 굉장히 아주 또 그 브로그로도 또 사실 또 그러니까 책에 없는 또 그 블로그로 더 지역을 사실 더 집어넣으셨거든요. 이 정도 되는 상세한 책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영상 인사이트를 얻어가신 시청자분들은 책도 한번 서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건희 아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